개경의 새벽이었습니다. 피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고려의 실질적 권력자가 죽었습니다. 9년 동안 왕보다 강했던 노인이 궁궐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칼을 쥔 사람은 26이었습니다. 26. 여러분은 그 나이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 청년은 고려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9에 사라졌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잊혀진 겁니다. 고려사를 펼쳐보십시오. 이 청년이 권력을 쥔 3년의 기록이 이상하리만큼 적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워버린 것처럼. 그가 죽던 날의 기록은 단 한 줄입니다. 병으로 죽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을 뒤집은 남자의 결말이 달랑 4글자였던 셈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 4글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왜 그는 칼을 들었는가? 왜 그는 이겼는데도 무너졌는가? 그리고 왜 역사는 그를 이토록 조용히 묻어버렸는가? 이런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대승.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고려 무신정권 하면 정중부를 떠올립니다. 최충원을 떠올립니다. 이의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경대승은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드물게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대승은 고려 무신정권 100년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짧고 가장 강렬하게 불탄 사람이었습니다. 그 불꽃이 너무 빨리 꺼졌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는 것이었던 셈이었죠. 이 남자의 이야기는 3개의 숫자로 요약됩니다. 26, 29, 셋. 26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29에 죽었습니다. 그 사이 3년이 전부였습니다. 3년. 세상을 바꾸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저는 그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칼을 뽑은 사람. 그것이 경대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경대승이 죽고 나서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그가 만든 도방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경호 조직입니다. 개혁을 위해 만든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가 그가 죽은 뒤 최충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최충원은 그것을 60년 독재의 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주의자가 만든 방패가 독재자의 칼이 된 겁니다. 개혁의 도구가 억압의 무기로 변하는데 걸린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역사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러니가 가장 잔인하게 구현된 사례 중 하나가 경대승이었던 셈이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똑똑한 청년은 실패했을까요? 왜 3년 만에 사라졌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어떤 세상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어린 시절 무엇을 보았는지, 그 장면이 그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칼이 붓보다 강했던 시대입니다. 고려 무신정권. 이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도장을 찍는 기계였습니다. 진짜 결정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에서 논의하는 척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진 채로 회의실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론을 정한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들이 왕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위했습니다. 새 왕을 앉혔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경대승의 아버지는 경진이라는 무신이었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위치였습니다. 권력의 핵심에는 끼지 못했지만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너무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경대승은 어릴 때부터 권력의 뒷면을 보며 자랐던 겁니다. 앞면은 화려합니다. 연회가 있고 예복이 있고 예를 갖추는 언어가 있습니다. 뒷면은 달랐습니다. 술자리에서 결탁이 이루어졌습니다. 눈빛 하나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어제의 공신이 오늘의 역적이 됐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경대승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뜻이 높고 기계가 있었다.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경대승의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뜻이 높다는 것은 지금 이 구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바꾸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이 장면에서입니다. 경대승이 10대 후반이었을 때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균은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은 자였습니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개경거리를 지나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였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중부였으니까요. 경대승은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경대승이 정균의 횡포를 보고 분개했다고. 분개. 이 단어를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의 충돌이었던 겁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가? 법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냥 힘만 있으면 그만인가? 경대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개가 결심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대승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신 가문 출신이었고 어느 정도의 지위도 있었습니다. 문신처럼 멸시받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움직였을까요? 이것이 경대승을 다른 인물들과 구분짓는 지점입니다. 이이방은 억울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정중부는 모욕을 당해서 들었습니다. 최충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대승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세상, 왕이 도장 기계인 세상, 법보다 칼이 앞서는 세상, 그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26의 청년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진했을까요? 아니면 용감했을까요? 지금 당장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경대승의 비극이 이미 예고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구조를 바꾸려는 사람이 구조 안에서 힘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구조를 이용해야 구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처음부터 그를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무신정권이라는 구조를 무신의 방법으로 바꾸려 한 청년. 그 청년이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의 문제를 가장 잘 보는 사람이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인 경우 그 사람이 바꾸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840년 전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이미 구조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1179년 9월이었습니다. 경대승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26짜리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된 행동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조용하게, 오랫동안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경대승은 먼저 사람을 모았습니다. 소리 없이, 하나씩, 자신을 믿는 사람들,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죽으니까요. 경대승은 그 말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해 9월, 정중부가 연회를 열었습니다. 고려 최고 권력자의 연회였습니다. 경비는 허술했습니다.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확신이 경비를 허술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권력이 오래되면 생기는 병입니다. 자신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경대승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대승과 그의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정중부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피하지 못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은 건조합니다. 정중부가 살해되었다. 그의 아들 정균도 죽었다. 경대승이 권력을 장악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문장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중부는 무신 정권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1170년 무신의 난 이후 9년. 그 9년 동안 왕보다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26짜리 청년이 쓰러뜨렸습니다. 개경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충격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안도에 가까운 무언가였을 겁니다. 9년 동안 도장 기계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를 도장 기계로 만든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대승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권력을 쥐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경대승은 왕에게 권력을 돌려줬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비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폐하, 이제 모든 권력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대승은 사흘 안에 죽었을 겁니다. 정중부를 따르던 세력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방의 잔당도 있었습니다. 무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대승이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그 권력은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신에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었습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이 순간부터 경대승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그 권력을 지켜야 합니다. 권력을 지키려면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타협해야 합니다. 타협하면 개혁이 느려집니다. 개혁이 느려지면 명분이 흐려집니다. 명분이 흐려지면 지지자가 떠납니다. 지지자가 떠나면 권력이 약해집니다. 권력이 약해지면 다시 타협해야 합니다. 이원을 보십시오. 이것이 개혁가의 덫입니다. 경대승은 그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덫이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구조 안에서 구조를 바꾸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대승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도방. 이것이 경대승의 가장 유명한 유산이자 가장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도방이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경대승이 만든 사설 경호 조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경호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도방은 경대승의 개혁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무사들의 집단, 그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적어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방을 만들면서 경대승은 하나를 더 포기했습니다. 기존 군사체계. 국가의 공식 군대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정중부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의 사람들이 있었고 경대승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가 군대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아십니까? 국가 군대 대신 사조직에 의존하는 권력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대승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그 원이 돌아갑니다. 도방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을 얻으려면 보상이 필요합니다. 보상을 주려면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더 많은 적이 생깁니다. 더 많은 적이 생기면 도방이 더 커져야 합니다. 개혁을 위한 방패가 어느 순간부터 개혁보다 방패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대승은 그것을 느꼈을까요? 저는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에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그의 행동들을 보면 그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항상 긴장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그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권력을 쥔 자의 공포. 이것이 정중부가 느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대승은 정중부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정중부와 똑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쿠데타 이후 경대승이 한 일들을 보면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중부의 잔당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보복보다 수습을 선택했습니다. 문신들을 다시 등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왕을 단순한 도장 기계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왕에게 예를 갖추려 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입니까? 무신정권 100년의 역사에서 이런 행동을 한 권력자가 몇이나 됩니까? 이이방은 왕족을 죽였습니다. 정중부는 왕을 바꿨습니다. 최충원은 왕을 4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경대승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구조를 바꾸려는 사람은 구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모두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괴물들의 세계에서 괴물이 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패배였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권력을 쓸 것인가? 아니면 권력을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권력을 쓰면 적이 생깁니다. 적이 생기면 권력이 위험해집니다. 권력을 지키려면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권력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경대승은 권력을 쓰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보십시오. 경대승이 권력을 잡은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정중부의 칼 아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가족들, 유배 보내진 문신들. 경대승은 그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복권을 추진했습니다. 명예를 되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왜 위험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누군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은 경대승의 적이 됩니다. 경대승은 그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문신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무신정권이 시작된 이후 문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1170년 무신의 난 때 수십 명의 문신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이후 문신이란 존재는 고려, 조정에서 장식품에 가까웠습니다. 형식적으로 자리는 있었지만 실제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경대승은 그 균형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무신과 문신이 함께 조정을 운영하는 구조. 칼과 붓이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구조. 이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신들은 경대승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신이 문신을 돕는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왕은 경대승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지만 경대승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사방이 적이거나 사방이 의심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대승은 도방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도방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합니다. 도방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따르면 경대승의 도방에는 수백 명의 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대승의 집에 상주했습니다. 교대로 경비를 섰습니다. 경대승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함께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경대승이 겁쟁이라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정중부의 잔당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이방 계열의 세력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대승이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는 무신들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방은 그 공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도방이 커질수록 경대승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수백 명의 무사를 먹이고 입히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 국가 재정에서 나왔습니다. 경대승 개인의 권력으로 국가 자원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다릅니까? 정중부가 했던 것과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경대승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도방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살아남아야 개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개혁을 위해 개혁에 반하는 방법을 쓰는 것. 이 모순이 경대승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갉아먹었습니다. 기록에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경대승이 어느 날 자신의 도방 무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너희가 나를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인가?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전해진다는 것 자체가 경대승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동시대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뒤바뀌는 순간, 권력을 지키려던 수단이 권력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순간, 경대승은 그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혁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경대승의 실패라고 단정하기 전에 3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뿌리 깊은 구조를 바꾸는데 3년은 너무 짧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개혁이 3년 만에 결실을 맺는 경우는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경대승이 심은 씨앗은 있었습니다. 문신 등용의 가능성을 다시 열었습니다. 완전히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왕을 단순한 도구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무신 권력자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들이 씨앗이었습니다. 문제는 씨앗을 키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대승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쿠데타 이후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기록은 그냥 병이라고만 합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단순히 몸의 병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살았습니다. 개혁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방 무사들은 충성스러웠지만 그들과 이 고민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고독이 그를 무너뜨렸을 겁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고독을 쉽게 동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자리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까지 외로울 것이라는 것은 선택할 때 알기 어렵습니다. 경대승은 알았을까요? 26에 칼을 든 그 순간에 29에 이렇게 지쳐버릴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1183년 경대승의 나이 29. 그가 죽었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병으로 죽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3년 동안 고려 전체를 쥐고 흔든 사람의 마지막이 달랑 4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록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중요한 사람을 길게 기록합니다. 오래 권력을 쥔 사람을 길게 기록합니다. 경대승의 기록이 이토록 짧다는 것은 그가 역사를 쓴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불편한 사람은 짧게 기록됩니다. 아니면 아예 지워집니다. 경대승은 짧게 기록되는 쪽을 선택받았습니다. 아니,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개혁가는 2번 죽습니다. 처음에는 몸으로, 2번째는 기록에서. 경대승은 2번 모두 죽었습니다. 경대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의 뒤를 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중부가 죽었을 때는 경대승이 있었습니다. 이의방이 죽었을 때는 정중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경대승이 죽었을 때 잠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경대승이 그만큼 혼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를 이을 사람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뜻을 이어받을 세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도방은 있었지만 도방은 경대승 개인에게 충성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경대승의 뜻이나 가치관에 충성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조직도 사라집니다. 뜻이 사라지면 조직만 남습니다. 경대승이 죽은 뒤 도방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조직만 남았습니다.
그 조직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경대승이 죽고 13년 뒤 1196년 최충원이 등장합니다. 최충원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충원은 경대승이 만든 것을 가져다 썼습니다. 도방. 경대승이 개혁의 방패로 만든 그 조직을 최충원은 독재의 칼로 바꿨습니다. 경대승의 도방이 수백 명 규모였다면 최충원의 도방은 수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경대승이 왕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면 최충원은 왕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구조, 완전히 다른 목적.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대승이 도방을 뜻이 아닌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뜻으로 만든 조직은 뜻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구조로 만든 조직은 뜻이 사라져도 구조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누구든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경대승은 도방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최충원은 그 도방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왕을 4명 바꿨습니다. 60년 동안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의 아들 최후에게 권력을 물려줬습니다. 최후는 다시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60년을 이어갔습니다. 경대승이 3년 동안 바꾸려 했던 구조가 경대승이 만든 도구로 인해 60년 더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잔인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의도가 악한 결과를 낳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잔인합니다. 선한 의도로 만든 도구가 그 선한 의도를 짓밟는 데 사용된 것이니까요. 경대승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래도 칼을 뽑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과를 알아도 뽑는 사람. 그래서 더 비극적인 사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대승의 유산을 도방으로만 볼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최충원이 도방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독재의 도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대승이 보여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신 권력자도 왕에게 예를 갖출 수 있다는 것. 문신과 무신이 함께 조정을 운영하는 방향이 가능하다는 것.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도 권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경대승이 3년 동안 보여준 것들이었습니다. 최충원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훗날 무신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고려가 다시 문신 중심의 조정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의 선례로 작용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기록되지 않은 영향이 기록된 사건보다 더 깊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대승이 그런 경우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역사는 경대승을 이토록 조용히 묻었을까요? 역사를 쓰는 것은 승자입니다. 오래 살아남은 자입니다. 고려사는 고려 왕조가 끝난 뒤 조선시대에 편찬됐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들은 최충원의 60년 독재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왕을 갈아치운 이야기를 길게 썼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오래 유지됐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경대승은 3년이었습니다. 3년짜리 권력자는 역사 서술의 관점에서 부수적입니다. 최충원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다뤄지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대승이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신 정권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신이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 칼이 붓보다 강하다는 논리, 그 논리 위에서 60년을 산 최씨 정권의 역사 서술자들에게 경대승은 그 논리가 틀렸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틀렸다고 말한 사람을 길게 기록하면 그 기록이 무신 정권 전체를 흔드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썼습니다. 병으로 죽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짧은 기록이 경대승을 더 오래 살게 했습니다. 길게 기록된 사람은 기록 안에 갇힙니다. 기록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짧게 기록된 사람은 기록 밖의 공간이 더 넓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가 질문을 채워 넣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기록됐을까? 무엇이 지워진 걸까?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들이 경대승을 살아있게 합니다. 8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게 기록된 사람이 가장 오래 질문을 남겼습니다. 경대승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1179년 9월 쿠데타 다음 날 아침입니다. 경대승은 26입니다. 밤새 피냄새가 났습니다. 정중부는 죽었습니다. 고려 전체가 숨을 죽이고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침 경대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해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저는 세 가지가 동시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가? 그 세 번째 생각이 결국 그를 갉아먹었을 겁니다. 경대승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개혁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가 만든 도방은 다른 사람의 손에서 전혀 다른 것이 됐습니다. 긴 기록이 아닙니다. 그의 기록은 너무 짧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남겼을까요? 질문입니다. 경대승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를 바꾸려는 사람은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84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조직을 바꾸려면 조직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바꾸려면 시스템 안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시스템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 시스템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경대승은 그 속도 싸움에서 졌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한 도구는 선하게 사용되는가? 도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대승이 만들 때의 의도는 분명히 선했습니다. 개혁을 지키기 위한 방패. 그런데 그 방패가 독재의 칼이 됐습니다. 도구는 의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도구는 그것을 쥔 사람의 의도를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를 만들 때, 조직을 만들 때, 규칙을 만들 때, 우리는 선한 의도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손을 떠난 뒤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이 딜레마에 답이 있을까요? 경대승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만 남겼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알면서도 하는 것이 용기인가? 아니면 어리석음인가? 경대승은 알았습니다. 구조가 자신을 삼킬 것이라는 것을,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자신이 만드는 것이 완성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습니다. 그것을 용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용기의 정의 중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면서도 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대승과 함께 도방에 있던 사람들, 그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도 경대승이 죽은 뒤 위험해졌습니다. 그들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경대승의 선택이 그들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용기와 무모함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이 질문도 경대승이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역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는가? 고려사는 최충원을 길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왕을 어떻게 갈아치웠는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그의 독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자세하게 남겼습니다. 경대승은 짧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공한 독재자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개혁가입니까? 역사는 성공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때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 채워지지 않은 질문,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경대승이 그렇습니다. 840년 동안 짧게 기록됐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가 들어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그를 살아있게 합니다. 개경의 새벽으로 돌아갑니다.
피냄새가 났습니다. 26의 청년이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3년 동안 싸웠습니다. 29에 사라졌습니다. 병으로 죽었다. 네 글자. 그 네 글자 뒤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경대승은 실패했습니다. 개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든 도방은 독재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의 기록은 지워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칼을 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중부의 시대가 더 길어졌을 겁니다. 정균의 횡포가 계속됐을 겁니다. 문신 등용의 가능성은 더 늦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더 나쁜 방식으로 칼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대승이 없었다면 최충원이 더 일찍 왔을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이상주의자가 그 실패로 시간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 없이는 질문도 없습니다. 질문 없이는 이해도 없습니다. 경대승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왜 칼을 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84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그 구조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쳐가면서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대승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840년 전 개경의 26짜리 청년이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경대승이 만든 도방을 가져다 60년 독재를 세운 사람, 최충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개혁가의 도구를 독재자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독재가 왜 그토록 오래 지속됐는지,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